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는 그렇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의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금값 역시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금값 역시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시장 역시도 훈풍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 내외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동안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좀 수급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STO와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들썩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규모는 26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4,474억 원 수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2차 계약을 맺은 건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연장 로켓인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물량 460대 중 일부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의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자주포용 155mm 탄약과 K9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군수 지원 패키지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수출입은행의 법적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남은 물량에 대한 수출 계약도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기존 계약 실행을 통해 맺은 폴란드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폴란드 수출의 남은 계약 물량을 모두 마무리해서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나 뛰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상위 5개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BI와 OK, 웰컴, 페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9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무려 6.92%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포인트 뛴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5개사의 부동산 PF 연체액은 173억 원에서 57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부동산 PF 신용공여액은 2조 9,423억 원에서 2조 8,30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3분기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9.07%로 지난해 동기보다 5.43%포인트 높아졌고요. 한국투자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1.85%에서 6.7%로 4.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각각 0.03%, 0%에서 4.42%, 4.93%로 뛰었습니다. 3분기 말 누적 기준 SBI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6.21%로 지난해 0.2%보다 무려 6.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연체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금리 상승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업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이들 상위 5개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5.08%로 3개월 새 1.84%포인트 오른 겁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에 지금 촉각을 계속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연체 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저축은행 업권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직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현황 어느 정도일까요? 네,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한 99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서 올해 10월 말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4년 전과 비교하면 283조 원이나 증가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5.35%로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12월 2.89%에서 2021년 12월 3.37%로 올랐고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13개월 연속 5% 선을 웃돌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피해 사태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고전하면서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가장 많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우선 연체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체율은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은 올해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1년 전 0.27%의 1.8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급증해 관련 통계가 있는 201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의 기존 최대치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수출부터 중소기업 대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는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 같은 훈풍이 오늘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0.69%, 코스닥은 0.17% 강세로 출발해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코스피 현재까지 빨간불 견조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금 빨간불 켜내면서 830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착륙 기대감 속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장 초반까지 빨간불 켜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또 2차 전지는 IRA의 해외 우려 집단 세부 규정 발표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이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해운주는 강합니다. BDI 지수가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또 유가 하락 및 파나마 운하 제한 영향에 해운주들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2,522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2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58% 오름세 보여주면서 2,520포인트 유지하지 못하고 2,519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대형주와 전기 전자 업종에서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1,341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3,2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0%대 상승하면서 전기, 전자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4만 불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지연 소식에 요소수 관련주도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22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837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줄여가면서 0.29% 오른 829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대형주와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세 보이면서 2,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각각 1,828억 원, 596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STO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고 토큰증권이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오늘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TO, NFT, 가상화폐 관련주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큰 STO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옥션과 갤럭시아 SM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각각 6,590원, 3,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투자와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28% 넘는 오름세 보이다 현재는 각각 27%, 2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은 로봇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한 달이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기관의 매수세 속 한 달간 149% 넘게 상승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와 같은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한 달 사이 25%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펀드 시장에서도 KB자산운용의 AIN 로봇 ETF가 2차 전지 ETF를 제치고 한 달간 수익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로봇주들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락 추세가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거래일간 강세 보여줬던 두산 로보틱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7%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8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T로보틱스도 오늘 5% 가까운 파란불 켜내면서 2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수요 회복으로 돌아서며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IT 중심 수출 개선세가 확인될 경우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가 강해지면서 관련주 중심의 증시 수급이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좀 스퍼트를 내는가 싶더니 다시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거래일에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 역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주 전반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도 다 등락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일부 장미 종목 중에서는 소위 이제 검침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쏟아지는 대형 반도체 두 종목은 오늘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계속 강세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소위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AI 디바이스 관련 종목군들 은 오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들 종목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거고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유는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수급이 집중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대금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한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강했던 테마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최근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나왔던 이슈가 HBM 이슈였고, 그 다음으로 또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좀 어떻게 포착되고 있나요? 네, 오늘 낙폭을 키우는 종목이 꽤 많은데요. HBM은 아마 지지난 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성장성 살아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수급이 조금만 끊기면 단기 등락폭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는 이제도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억지로 끼워 넣어서 뭐 제주 반도체니 뭐니 막 끼워 넣지만 실제로 그들 종목이 그 디바이스 관련돼서 AI가 늘어났을 때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설계 능력이 있나? 없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 것일 뿐 이들 종목은 숫자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은 반등시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가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이 둔화되고 밸류가 비싸다는 차원에서 내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안 따라오고 밸류가 비싼 종목군들인데 동일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군들이다. 특히 HBM은 성장하고 있고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어닝미스를 보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 대장주인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I 쪽 수혜가 숫자로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들 종목은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HBM과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도 첨보는 그다지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8%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사실 증권가에서는 부진한 실적 속에서 목표 주가를 대량 좀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첨보의 오늘 움직임은 뭐 반도체 종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2차 전지 쪽에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뉴스였던 그 우려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이 뭐 전액,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쪽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따라서 오늘 SKIT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내릴 땐 같이 내렸고 오를 때는 전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왔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시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소위 낙폭과대주의 그 순환 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 증권사들이 괜히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게 아니죠. 의외로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뭐 메리트가 절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마도 좀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장 속도와 지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이들 종목도 뭐 전기차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밸류가 다 같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이전까지 추세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첨부의 경우 오늘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이슈와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난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앞서서 살펴봤을 때 저희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가 약세를 보이지만 주도주로 등극할 기대감은 좀 여전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의 열기가 좀 다소 잠잠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저희 비중을 확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대형 반도체 두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둘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 여전히 담아야 되고요. 원래 뭐 한 2분기부터 반전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실제 반전은 3분기부터 왔고 반전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뭐 실망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10월달, 11월달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YOY로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는 건 아까 언급드렸던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게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주가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적 기준에서도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는 계속 이어져도 상관이 없다.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괜히 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로 계속 넓혀나가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실제 온디바이스 AI가 강화된다고 해서 수혜받을 게 거의 없고 그다음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소재나 장비주 중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기조로 인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4분기를 기점으로는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4분기에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3분기가 바닥이라는 것만 확인되어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한 두 달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이제 유진테크, 뭐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은 그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장비주 중에서는 관심권 안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성엔지니어링과 100% 장비가 겹치진 않지만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미세공정 장비와 소재 쪽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LD를 생산해내고 있는 원익 IPS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소재 쪽에서는 계속 그 같은 종목군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익 QNC와 솔브레인은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거는 우리가 향후 이제 차세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동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적 회복은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종목 모두 미세공정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세대 쪽의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재주 중에서도 그다음에 장비주 중에서도 미세 공정을 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 저희가 좀 훑어봤습니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가져왔는데요. 2차 전지에서 뭐 매력적인 종목 많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최근에 오르고 있는 뭐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그냥 아연 관련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LS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우려단체 지정과 관련돼서 중국이 이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아시다시피 LG화학과 테라피구아라고 하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실제로 원물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제로에 가깝죠. LS도 현재 구간에서는 뭐 중국 비중이 낮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두 종목 중에서는 고려아연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국이 배제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향후 이쪽 물량을 우리가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당연히 LG엔솔을 포함한 뭐 기업들은 여기에서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전구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뭡니까? 아연 가격의 하락, 아연 TC의 하락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것은 금 신고가죠. 그다음에 구리도 신고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와 더불어서 BDI가 고개를 바짝 들면서 해운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연 가격과 아연 TC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뭐 강하진 않겠지만 일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실적의 긍정적 요소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 뭐 예전부터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한 6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50만 원, 매수 가격은 현재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내외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고려아연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준이 피보 시점을 앞당길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말 증시에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지수도 조금 반응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다우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또 지난 거래일은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PCE 지수가 증시에 지금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달 근원 PCE 물가가 3.5%. 원래 연준이 9월 달 FOMC 끝나고 올 연말에 목표로 세운 게 3.6%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올해 목표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물가가 올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주거비 물가 또 뭐 유가가 다시 또 하반기에는 올랐었죠. 하마스 전쟁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여곡절을 뚫고 결국에는 작년 뭐 6월에 9.1% 그리고 올 연초에 한 5%대 물가가 지금 이제 3%까지 내려왔고 근원 물가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3.5%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는
조금 뭐 연준으로서는 마음이 좀 가볍다고 그럴까요? 하지만 사실은 3.5%라는 것은 연준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2.0% 목표치에는 아직은 조금 멀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뭐 그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시장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조금 연준이 조금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그런 계속 그 기대를 반영하면서 물가 안정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조기 금리 인하까지도 네. 지금 내다보면서 조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도 사실 파월 의장의 네. 발언이 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네, 파월 의장 발언은 사실은 액면 그대로만 보면 약간 매파적이거든요. 네. 사실 뭐 완화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고 지금 중립적이고 말씀드렸듯이 좀 가야 될 길을 좀 멀고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약간 매파적인 분위기였는데 시장은 그것보다는 지금 물가 안정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그 멘트, 네. 환영할 만하다라고 하는 멘트에 집중하면서 주가는 좀 상승 쪽으로 반응을 보였죠. 네, 환영할 만하다라는 이 멘트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증시 11월 한 달을 살펴봤을 때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가 좀 산타랠리 거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박사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지금은 미국 경제가 뭐 올해 성장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1년 전 이맘때쯤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0.5%로 연준은 봤거든요. 그런 성장률이 지금 상반기에 2% 이상 성장을 했고 3분기에는 아시다시피 5.2%의 속보치가 나왔고 잠정치가 네. 나왔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2%대 중후반 성장률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1년 전에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는 잡히고 성장률은 높고 경기는 아직까지는 좋고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지금 사실 연말 랠리를 다시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 연초까지는 뭐 랠리 분위기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매크로 환경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호황 언저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뭐 내년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뭐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적정한 성장대로 내려오는 게 4분기의 매크로 환경이다라는 것. 하지만 물가와 금리는 지금 예정 스케줄대로 혹은 예정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조합은 연말 연초까지는 랠리를 조금 지속시키기에 충분한 매크로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연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금 주가 랠리, 약간 기술적 반등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 잠정 체중 저희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3분기 네. GDP가 고점이죠. 네. 그것보다 더 높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제 성장률, 너무 높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에서 네. 적정한 수준의 경제 지표로 내려오면서 물가와 금리를 같이 동반해서 끌고 내려오는 매크로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경기가 지금 중립 수준이고 앞으로 지금 뭐 당장 4분기에 침체로 네. 가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고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원했던 물가와 금리는 지금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연준의 네. 목표치에 맞게 부합돼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후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좀 후자 쪽에 두고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거시 지표들 매크로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일단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좀 빠르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로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좀 전반적인 시각은 상반기가 아닐까고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다르죠. 금리 인하 시점 예측 시기가 상조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연준의 피봇 시점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파월 의장은 못을 박았죠. 시기상조라고 금리 네. 인하는 지금 뭐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CME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일단 인상할 확률을 60% 가까이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3월까지 물가가 잡혀서 혹은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연준이 95년에서 97년에 걸쳤던 앨런 그리스펀 연준 당시 의장이 펼쳤던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는 네. 소위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험을 드는 거죠. 금리를 내림으로써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연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적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장은 조금 기대하면서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연준 인사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12월 13일 FOMC 끝나고 이제 발표되는 여러 가지 뭐 보고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시장이 너무 지나친 기대에 조금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연준과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성 인하를 기대로 연말 연초에 너무 주가가 달려가면 실제로 내년 3, 4월에 그런 보험성 인하,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에 실망하는 또 그 조정이 또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조금 길게 봐서 염두에 두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클 법한데 사실 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의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계속해서. 시장은 항상 네. 좀 앞서갑니다. 그리고 좀 올해 내내 뭐 그 시장에서 연준의 생각과 조금 배치되는 네. 그러한 컨센서스가 계속 형성되고 또 지금도 그렇거든요. 조금 뭐 95년도에 뭐 그런 인슈어런스 컷에 대한 보험성 인하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그런 기억을 리마인드 하면서 시장은 조금 더 기대감을 얹혀서 지금 시장에 투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준이 말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시장이 조금 더 또 주가가 좀 폭등함으로써 또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역작용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좀 방어적이고 그리고 약간 매파적인 그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뉴욕 연은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네. 상당히 조금 매파적인 인사들이 비둘기적으로 바뀌었고 특히나 내년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지난주에 조금 상당히 비둘기적인 금융 완화적인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약간 완화적인 쪽으로 돌아섰으니 아마 연준 내부의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게 조금 그 매파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쪽에 계속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1월 증시를 살펴보면 사실 기술주가 좀 끌어줬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 그렇다면 12월 증시 랠리도 역시나 기술주가 좀 주도하게 될까요? 연말 연초 장세는 꼭 기술주만 주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의 성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앞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러한 약간은 투기적 성향의 조금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기술주라는 조금 펀더멘탈한 재료 내지는 좀 중심이 되는 시장의 그런 스토리보다는 다양한 뭐 낙폭 과대주라든지 네. 또 최근에 뭐 밈 주식 또 물가가 잡히고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 조금 침체 쪽보다는 적당한 뭐 골디락스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러셀 2000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랠리가 조금 지난주에 좀 돋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주식들이 좀 혼란스럽게 순환하는 네. 조금 주도주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저변이 확산되는 그러한 랠리 성격이 되지 않을까 연말 연초 장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도주 없이 순환이 일어난다면 저희 좀 짧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짧게 대응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있거나 낙폭이 좀 그동안 많았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쫓아다니다 보면은 술래잡기 하다가 계속 또 좀 스텝이 엉키는 수도 있거든요. 연말 연초 장세는 좀 주도주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테마성 장세가 조금 종목 장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있긴 하겠지만 길목을 잘 지키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장세를 살펴보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좀 주가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좀 봐야겠죠. 그럼 이렇게 AI 시장의 좀 바로미터인 엔비디아의 주가 정체가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엔비디아는 뭐 지금 약간 뭐 주춤한 상태고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좀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조금 바통을 아직까지는 바로 이어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AI 테마가 사라지면 사실은 시장의 중심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빠지면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는 바로메타로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플레이를 할 때는 엔비디아 같은 너무 굵직한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테마주들이 조금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런 장세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도에 매크로가 좀 안 좋더라도 살짝 안 좋아지더라도 좀 반도체는 그동안 올해 2023년 감산 효과로 인해서 내년도에 조금 괜찮은 디램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디램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한 두세 달째 반도체 가격이 계약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컨트랙트 가격이. 이것은 이제 감산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장의 안정감을 확보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으면서 살짝 지수를 견인을 하고 나머지 조금 중소형주들이 또 돌아가면서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러한 장세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성장주라는 혹은 AI 계열의 혹은 HBM 계열 혹은 뭐 폭넓게는 혁신 성장주, 뭐 크던 작던 그런 종목들의 다양한 랠리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11월 시장은 사실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2월에는 뭐 일단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12월이 포함된 4분기 GDP가 어느 정도 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방어하느냐 이게 분명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 경제가 무너지면 금리가 아무리 뭐 지금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4.0% 밑으로 더 내려가더라도 그것은 시장이 더 이상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금리 하락을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면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무조건 내려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말 연초 장세에서는 경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착륙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 그 가능성을 조금 간보면서 시장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해라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시장 플레이가 조금 적극적이고 대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세가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쪽에 초점을 두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쪽에 초점을 두고 매매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연말이 다가올 만큼 포트폴리오에 어떤 걸 좀 담아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좀 주도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앞서도 뭐 빅테크부터 뭐 기술주 아니면 다양한 성장주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네. 내년도에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빅테크가 주도를 하지 않으면 시장은 뭐 좀 중심을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경기가 굉장히 뭐 미국은 좋았지만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축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올해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가 경제가 약간 위축 국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ER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성장 테마가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의 자리를 좀 차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시 미우나 고우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조금 더 레벨업 해줘야만 나머지 종목들이 그것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장이 나올 거라는 관점에서는 뭐 한국 증시에서도 조금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성이 있는 IT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와 관련된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이제 FOMC도 한 번만 남아 있습니다. 뭐 12월에 사실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예상처럼 동결이 된다면 시장 자체는 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12월 FOMC는 뭐 지금 뭐 예상을 빗나가기는 어렵겠죠. 네. 동결하고 하지만 이제 12월 13일 FOMC 끝나고 발표되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SEP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조금 묻어나오는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시각 이게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경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골디락스 경기냐 아니면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닐 정도의 경기의 침체가 혹시라도 일시적이나마 있을 수 있느냐라는 우려와의 팽팽한 싸움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12월 13일 FOMC에서는 관전 포인트는 결국 연준에서 보는 내년도 상반기 경기, 경기를 골디락스로 보는구나. 물론 이제 틀릴지라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시각이 시장을 좀 가늠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월 FOMC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내년 경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평가된 반도체 소재 장비주를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고려 아연을 짚어주셨는데요. 중국의 공급망 배제 속에서 전구체와 니켈 사업이 기대되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장주 시대가 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빅테크가 주도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